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미스 허서비스라는 딥마인드의 창업자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해에 그리고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닌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AI를 가지고 이런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기도 한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AI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이라든지 산업계 그리고 사회적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입증이 되었고 실험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그런 계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존의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실용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생성형 AI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느냐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AI라는 것은 사실 1950년대에 등장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규칙에 기반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 조건에 반사를 하는 형식으로 AI 기술이 처음 생성이 되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패턴을 학습을 해서 비슷한 조건에서 어떤 예측이라든지 분류 이러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분석형 AI 시대로 이제 201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런 AI들이 여러 산업 도메인들에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은 더 일반화된, 범용화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때는 이제 ANI, AGI, ASI로 나눕니다. ANI 같은 경우에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특정한 부분에만 작동을 할 수 있는 AI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AGI 같은 경우에는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ASI 같은 경우에는 Super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는 뭐 영화 허라든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이런 것들이 ASI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24년 현 시점은 어느 시대에 접어들고 있느냐? ANI에서 AGI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이죠. 11월에 이제 챗GPT가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AGI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쯤만 해도요, 이런 AGI의 시대가 오기까지에는 짧으면 50년, 뭐 길면은 100년 가까이도 걸릴 거라는 좀 그런 학계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챗GPT, 뭐 GPT 모델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라마라든지 뭐 미스트랄 이런 LLM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AGI의 시대가 이제 2030년대 정도가 되면은 도달이 될 것으로 상당히 빠른 시점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AI, 특히나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는 기존의 AI와 무엇이 다른가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는 AI는 보통 분석형 AI, Analytical AI를 얘기를 합니다. 애널리티컬 AI 같은 경우에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딥러닝 이러한 학습 기법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들의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 패턴에 기반을 해서 움직입니다. 자, 하지만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한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뭐 챗GPT 같은 것들이죠. 텍스트를 생성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드를 생성해준다든지 뭐 달이나 미드저니 같이 뭐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발표했었던 뭐 소라와 같이 비디오를 생성해주고 음성을 생성해주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에서 기존의 AI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러한 AI가 생성의 영역, 즉 저희가 얘기하는 창작의 영역이죠. 이러한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기업에서도 물론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겠지만 요즘 법조계 쪽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자연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이제 AI도
하게 되면서 이것을 자연인, 법인에 이은 제3의 인격으로 볼 것인가, 이러한 논의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성형 AI는 그 기술적인 특징에 힘입어서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어마무시한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이 단연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GPT-3 버전, 이제 챗GPT의 기반이 되는 거죠. GPT-3 버전이 나올 때까지 걸렸던 기간, 그리고 지금은 이제 GPT 4.0, 4.5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의 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장의 양적인 확대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들을 투자를 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술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22년 11월 30일에 챗GPT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딱 2년이 살짝 안 된 시점인데요. 그 2년이 안 된 시점 안에서도 정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고요. 등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빠르게 저희가 시장이라든지 우리 삶 속으로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들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빠른 시간에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해 왔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예시로 약간 법조계에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도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특히나 이제 AI 중에서도 생성형 AI의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좀 방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를 조금 더 부흥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좀 찬반 의견이 많이 나뉘어지고 있죠. 일단 해외 사례를 보시면요, 이런 AI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EU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작년이었죠. 이제 작년에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이제 규제법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연달아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제안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좀 신뢰성,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AI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좀 해외의 규제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딱 한 가지 특징을 꼽아보라면은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산업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윤리와 관련된 측면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AI를 통한 좀 부작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시각이 저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법제도, 이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AI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AI 일상화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약 6천억 정도의 비용이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됐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AI 기본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죠. 결국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상당히 찬반 양론이 좀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도 2020년 이후에 총 13개의 AI 관련 법안들이 발의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채택이 된 거는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AI에 대한 위험성을 저희가 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막을 것인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과, 아직은 기술의 태동기이고 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AI 패권주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AI 패권주의, 즉 AI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약간 산업진흥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와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 한국이 약간 법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는 좀 EU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AI, 특히나 생성형 AI에 관련된 어떤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좀 윤리성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흔히 AI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이제 몇몇 대기업에서도 이런 AI 거버넌스에 대한 좀 것들을 수립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환경을 좀 살펴보면요. 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의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해왔었던 방식들을 AI 쪽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과 경쟁이 될 만한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이 있는 곳들은 바로 인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AI 자체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챗GPT를 사용을 하다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벌 X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를 써보면은 사실 챗GPT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챗GPT로 좀 락인이 되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생성형 AI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생겨나는 이 시점에 수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서비스로 락인을 시키는 것이 추후에 AI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다 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뭐 KT 그리고 뭐 LG 이런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좀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를 해서 이제 일반 사용자들도 하이퍼클로버 X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뭐 KT라든지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LLM 모델들을 이제 B2B로 많이 좀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해외와 조금 결이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은 약간 정부 주도적으로 AI 시장이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좀 정부에서 뭐 이런 생성형 AI, 뭐 초거대 AI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초거대 AI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뭐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뭐 스타트업들을 키우겠다. 뭐 관련된 뭐 AI 반도체 시장을 키우겠다.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이제 정부 주도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좀 하나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좀 태생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생성형 AI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들은 주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 있는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 뭐 라마라든지 그런 서비스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용자의 수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적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자체도 한국어에 대해서는 챗GPT라든지 라마 모델들도 상당 수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조금 통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AI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업에서도 상당히 고민이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뭐 GPT 모델이나 라마, 미스트랄 뭐 이런 모델들처럼 한국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산업 분야에 특화를 시킨 버티컬한 형식으로 AI 산업을 끌고 갈 것이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이런 생성형 AI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도 좀 원천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군에서 좀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특정 서비스, 특정 영역에 대한 그런 생성형 AI 도입 그리고 어떤 R&D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은 ROI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AI, 생성형 AI와 관련된 좀 패러다임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많이들 계획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계속 나오는 서비스지만 뭐 챗GPT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죠. 챗GPT를 떠올리시면서 이제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활용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생성형 AI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 쪽부터 서비스 생태계까지 저희는 총 6개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생성형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컴퓨팅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클라우드 플랫폼적인 측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MLOps 또는 LLMOps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에 얹을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적인 측면, 이러한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 기업이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좀 지향점이 이 밸류체인들과 잘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드웨어에서는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사실 기존의 애널리티컬 AI가 빠르게 발전했던 게 2012년도에 아까 그 노벨 그 물리학상을 받았었던 조프린튼 교수가 딥러닝이라는 이름의 이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서 애널리티컬 AI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빠르게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컴퓨팅 자원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사실 GPU 자원은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GPU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는 ESG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GPU 자원을 많이 쓴다,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 탄소 배출량이 많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그린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AI 알고리즘에 대한 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의 그 성장 방향이 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생성형 AI가 빵 하고 터지게 되면서 생성형 AI의 성능적인 측면, 모델의 성능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다시 또 약간 이런 저희가 군비 경쟁이라고 하듯이 누가 더 많은 인프라에다가 돈을 쏟아붓느냐, 이걸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오픈 AI에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그 엔스로픽이라는 약간 요즘에 그 챗GPT의 대항마가 있죠. 거기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학습을 시키는데 약 1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엔스로픽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정도의 총 학습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 2030년대 정도면은 뭐 100억 달러, 1000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점점점 더 많은 자원을 소요를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 논리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기업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만큼 들어간 투자에 대한 비용들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부담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플랫폼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락인을 하기 위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지만요. 결국에는 어떤 플랫폼, 뭐 챗GPT가 될 수도 있고요. 엔스로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들만의 좀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면은 지금은 저희가 한 달에 20달러 내고 챗GPT를 쓰고 계시죠? 나중에는 얼마를 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군비 경쟁의 양상에서 벗어나고자 온디바이스 AI처럼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운영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클라우드 쪽입니다.
사실 저희가 컴퓨팅 자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이제 온프레미스로 저희가 로컬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국내에서도 잘 보시면요.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LLM 모델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업체에서도요, 어쨌든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성형 AI 전용 그런 요금제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개인이 GPU를 구매하지 않고서라도 어떤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생성형 AI에 특화된 어떤 리소스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최근에 많이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 반드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GPU가 없어도 된다. 클라우드 상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LLM 옵스라는 겁니다. ML옵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LLM 옵스도 사실 AI가 어떤 좀 의미를 가질 때는 얘가 학습이라는 것을 할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GPT나 라마 같은 그런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전 학습된 특정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데이터를 얹어가지고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AI 모델들을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LLM 옵스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GPT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라마 모델이 될 수 있고요, LG의 엑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데이터를 얹어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실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항상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학습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기업으로 흘러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특화시킨 LLM 모델을 어떻게 계속 학습을 시킬 것인지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LLM 옵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런 ML옵스의 구조를 따서 LLM 옵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 옵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에서는 한 가지 이제 꼭 살펴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 리소스 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성형 AI는 모델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LLM 모델을 얘기할 때 7B, 13B, 100B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단위가 7, 13 이렇게 가서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B가 빌리언이죠. 그래서 7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파인 튜닝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 것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만든다. 리소스 관리가 필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LLM 옵스 쪽에서는 그런 리소스 관리 차원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은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최근에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보고 있죠. 하나는 이제 GPT 진영이고요. 하나는 이제 라마 진영으로 나눠봅니다. GPT 진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제 상용화를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진영이 될 거고요.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모델을 제공을 해주는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살아남겠다라기보다는 아마 특화된 영역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성형 AI를 얘기를 할 때 좀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스마트폰을 많이 예시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LLM 모델을 이제 저희가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 같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을 때도 그 안에 앱을 가지고 여러 서비스들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앱들이 등장을 했다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앱들을 만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GPT도 얼마 전에 이제 GPT 스토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GPT 모델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델 자체를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생성형 AI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GPT 기반으로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좀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기업에 특화된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LM 모델이라는 것이 모델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요,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는 방법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제 그 RAG, 레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레그 기반의 이제 SLLM 형식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그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검색 증강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제 챗GPT를 처음을 사용했을 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상이라고 하죠. 얘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럴듯하게 뻥을 치는 겁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RAG라고 하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답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RAG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SLLM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에 붙은 S가 이제 small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specif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LM 모델을 가져다가 특정 도메인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시켜가지고 이 분야에 잘 작동을 하도록 만든 거를 SLL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AGI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챗GPT 같은 것들은 AGI에 가까운 거라면은 이런 것들을 한 분야만 깊게 파도록 만들어서 흔히 버티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버티컬하게 만들어서 쓰는 게 SLL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만 답변을 생성할 수 있고 우리 쪽의 언어들을 학습을 시켜서 우리 업무에 맞게 특화시킨 모델.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원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다양한 서비스들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LG CNS라든지 뭐 스켈터랩스, 뭐 그리고 컨설팅 회사들도 이제 자체적인 그런 LLM 관련된 생성형 AI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요소에 맞게 어플리케이트 할 수 있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를 위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봤었던 이제 LLM 모델들을 SLLM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챗GPT를 넘어설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를 참여를 해보시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서비스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막 시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었던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서비스는요. 이제 건축 도면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건축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모습을, 쉐입을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이게 몇 층짜리고 그 설계를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그 필수 요소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입력을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설계 도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실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국내 모 타이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어에서 그 홈을 파는 것도 상당히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실험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홈을 어느 깊이로 어느 두께로 파느냐에 따라 이 주행 성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 왔었던 그런 타이어의 패턴들을 생성형 AI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쪽에 특화된 홈을 만들지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 그 디자인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들도 같이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범국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뭐 챗GPT 외에는 저희가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티컬하게 특정 산업 도메인에 맞춰서 등장하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별로 좀 각각의 특징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생성형 AI 패러다임이 막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기업에서도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니즈가 있고,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도입을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목적이 우리 기업 내에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목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 자체를 혁신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관점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프로세스 효율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제조 기업이랑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나왔었던 니즈였는데요. 해당 기업은 이제 전 세계로 그 어떤 부품을 수출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그 발주와 관련된 그 인보이스라 그러죠. 인보이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인보이스가 그 특정 부품에 대한 인보이스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킨텍스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하면은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뭐 조명, 뭐 벽자재, 파이프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한꺼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건들을 이 관련된 회사로 전부 다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는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그 파트를 검색을 해서 얘네들이 요구하는 조건과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이 제품의 조건이 부합한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견적에 맞게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인데, 한 달에도 수백 개의 그런 그 발주 요청 서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직원분들께서 매일 밤을 샌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천 페이지가 되는 영어로 된 문서를 일일이 뒤적이면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제품이 어느 파트에 있는지,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 몇 개를 원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견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부서와의 갈등도 상당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이런 영업해가지고 많이 가져왔는데 이걸 왜 대응을 못 해주냐. 자,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거래했었던 거래처들이 보내줬었던 그런 인보이스가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은 새로운 어떤 발주서가 오더라도 저희가 아까 RAG 봤었죠. RAG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에 원하는 제품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견적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좀 엄청난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상품 서비스 혁신 쪽은 조금 전에 그 사례로 설명드렸었던 뭐 타이어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디자인을 해가면서 그거를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은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들을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방식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폴드라고 얘기를 하죠.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백
고객질의 그 접힌 구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약 개발 같은 것들도 기존에 상당히 10년 이상 걸리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방향으로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챗GPT와 같은 형식으로 조금 더 빠르고 전문적인 답변들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 쪽이라든지 보험 쪽에서도 생성형 AI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특히나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가입을 한 시점, 그 사람이 어느 상품에 가입을 했는지, 보장 조건이 무엇인지, 이러한 보험 약관은 사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상담사들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계속 검색을 하고 찾아봐야 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지만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은 즉각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다. 그로써 고객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최근에 많은 POC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 밸류 체인을 저희가 이제 크게 5가지 단계로 저희가 산업의 밸류 체인을 좀 간소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인데요. 저희가 생성형 AI 관련돼서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규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규제에 대한 디펜던시가 좀 심한 산업군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금융 쪽이라든지 통신 쪽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대한 디펜던시가 강한 기업들은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술을 다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규제에 맞춰가지고 기술들을 검증을 하고 도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고요. 이게 지금 AI 기본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서 어떤 규제들이 만들어질지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이런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형식으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가 준용은 하되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은 사업 부문이나 서비스에서만큼은 우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최신의 기술들을 빠르게 한번 POC를 해보는 형식으로 도입을 해서 기술에 대한 우리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가자 라는 식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준수는 하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적응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생성형 AI에 대한 좀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규제 쪽은 일단 우리의 아마 메인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생 비즈니스가 좀 규제에서는 조금은 프리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한번 적용을 해볼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과제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현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객들도 니즈가 있겠지만 우리 현업 부서에 계신 분들도 니즈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니즈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한번 풀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추후에 이걸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과제들을 풀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로 좀 기술에 대한 적응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과제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제들에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을 했더니 뭐가 좋더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존에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런 생성형 AI나 AI를 도입을 했더니 어떤 부분들이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더라.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과제별로 만들어 가다 보면은 과제별로가 아니라 전사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뀔지가 그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의 기업이 일하던 방식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AI를 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단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뀌는지 한번 좀 POC를 실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할 건데요. 그러한 리스크 요인을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정리를 해놓은 거는 좀 일반적인 리스크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산업별로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리스크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크들을 먼저 명확하게 식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식별을 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험 등급을 매긴 후에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그런 리스크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히 좀 만들어가면서 도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는 사실 저희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직까지는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런 쪽에도 도입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챗GPT를 통해서 실제로 방송을 기획한 좀 다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에 가상인간 해가지고 광고 모델로 최근에 가상 인플루언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광고 CM성도 요즘에 또 음악을 만드는 이런 생성형 AI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다가 도입을 하면서 어떤 좀 컨텐츠를 창작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광고를 한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좀 이렇게 게재를 했었는데 이제 조회수가 이제 1000만이 넘는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패션 업계에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데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직접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을 디자인한 것과 생성형 AI가 디자인한 그런 프린팅이 된 패턴이 있는 옷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떠한 소비 가치를 느끼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생성형 AI가 만든 패턴의 옷에 대해서 상당한 소비 가치를 더 느끼는 것으로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밝혀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패션업계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성형 AI를 이루고 있는 밸류체인별 특징,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검은 백조고, 오른쪽이 이제 회색 코뿔소죠.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이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화, 위험은 저희가 검은 백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은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에 시장 환경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어떻게 시장이 변해가는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러한 변화들을 검은 백조로 놔두기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것들, 생성형 AI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술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고 다가감으로써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